손녀의 생일 잔치에서 며느리는 제 얼굴에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그런 저를 외면했죠. 모두가 저를 비웃는 그 치욕의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짓밟힌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는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이름은 김영희, 나이는 71예요. 평생을 부산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임을 했죠. 교직은 제게 그냥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 한 장에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곤 했으니까요. 그런 제 세상이 무너진 건 몇 해 전 남편이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나면서부터였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적막함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때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혜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어찌나 고맙고 든든했던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남은 인생의 외로움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죠. 그 말이 새로운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였다는 걸. 그리고 그 연극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북적이던 집안에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꿈만 같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로 가족들을 깨우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제 희생이, 제 수고가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단단한 주춧돌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마케팅 팀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며느리 지혜가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피곤해 지쳐 퇴근한 아들 민준이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쉴 수 있는 것도 다 제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오후에는 제 유일한 기쁨인 손녀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큰 낙이었죠. 제 품에 와락 안기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제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았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수십 년간 한결같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부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왔다는 보람이 제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제 지식과 경험을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지혜는 저를 조금씩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국을 맛보며 무심코 툭 던지는 한마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게. 처음엔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자 제 요리 방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지혜의 아침은 전쟁터 같았어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쉴 새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화장을 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제 느긋한 아침 준비는 아마 답답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들 민준이는 신문 대신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며 식탁에 앉아 있을 뿐. 저와 지혜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방관자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란다에서 갓 말린 수건을 개키고 있는데 거실에서 통화하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회사 동료인 듯 했어요. 아, 말도 마.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너무 불편해. 음식은 맨날 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방식이, 제 존재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음식 간을 맞출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도 짜다고 하려나? 하는 불안감에 몇 번이고 국물 맛을 보고 또 봤죠. 그 균열은 저녁 식탁에서 더욱 선명하게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하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기에 저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책장에 꽂혀 있던 낡은 동화책을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제 손때가 묻은 소중한 책이었죠.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제 나지막한 목소리와 하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참 따뜻한 저녁이라고 생각하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 책은 너무 구식이에요. 지혜였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던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는 없었지만 무시와 냉소가 가득 담겨 있었죠. 요즘 애들은 다 이걸로 공부해요. 인터랙티브 앱, 훨씬 교육적이고 체계적이죠. 지혜는 그렇게 말하며 태블릿 PC 화면을 제 쪽으로 휙 돌려 보였어요. 화면 속에서는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그 화려한 화면 앞에서 제 손에 들린 낡고 빛바랜 동화책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바친 제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 방식이 구식이라는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건가 하는 불안감이 찬물처럼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고요한 희생 위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첫 번째 균열이 새겨지는 소리를 들으며 말이에요. 그렇게 제 평생의 자부심에 처음으로 금이 갔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죠. 저는 혹여나 제 행동이나 말이 또다시 구식이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숨죽이고 있어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제게 다가오더군요. 이번에는 제 전부나 마찬가지인 손녀 하준이를 통해서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현관문이 조용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하준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받아쓰기 시험은 거의 매번 빵점을 맞는다고 상담이 필요하다면서요. 지혜는 당장 회사에서 조퇴하고 학교로 가야 한다며 제게 저녁 준비를 잘 해놓으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완벽한 일상에 흠집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책가방을 맨 채로 떨고 있는 하준이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최하준,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엄마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진 말들이었어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분노에 사로잡힌 지혜는 아이가 왜 공부에 흥미를 잃었는지,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화를 어린아이에게 비이성적으로 쏟아낼 뿐이었죠. 하준이는 겁에 질려 엉엉 울기만 했고 저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그러자 지혜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어머니가 맨날 저렇게 감싸고 도시니까 애가 저 모양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하준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요. 그날부터 저와 하준이의 비밀 과외가 시작됐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하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한글부터 다시 가르쳤어요. 하늘의 하, 준수하다의 준. 우리 하준이 이름 참 예쁘다.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처럼 하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아이가 제 품에 파고들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빵점 맞던 받아쓰기 공책에는 동그라미가 하나둘 늘어갔죠. 석 달쯤 지났을까 하준이는 반에서 시험을 가장 잘 본 아이가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제 교육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준이가 되찾은 자신감에 눈물이 날 것처럼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주말에 친척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죠. 지혜는 보란듯이 하준이의 100점짜리 시험지를 흔들어 보이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하준이 제가 1대1로 붙잡고 가르쳤더니 바로 이렇게 성적이 오르잖아요. 역시 옛날 방식은 안 된다니까요. 요즘 애들한테는 요즘 방식이 필요한 거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제 노력과 헌신이 지혜의 그 한마디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죠. 아무도 제 공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대단한 엄마를 둔 덕에 하준이가 똑똑해졌다고 모두들 칭찬할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삼키며 심장에 차가운 배신감이 낙인처럼 찍히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하준이의 7번째 생일이었죠. 지혜는 아이의 생일 파티를 부산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연회장에서 열었어요. 최고급으로 가장 화려하게 열린 그 파티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지혜는 제게 보란 듯이 친정 식구들과 자신의 회사 동료들을 가장 상석인 중앙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리고 저는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야 했죠.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요.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이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자리를 지켰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큰 용기를 냈어요. 손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녀 하준아, 할머니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가 쏜살같이 다가와 제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하객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이 파티에 일원 한 푼 안 보태셨으면서 망신스럽게 왜 자꾸 나서세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 했지만 지혜는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악랄했죠.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실 것처럼 왜 그러세요? 줄 것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에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당황한 지혜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생크림 케이크를 한 조각 크게 떠서 그대로 제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차가고 끈적끈적한 크림이 제 머리와 얼굴, 그리고 오늘을 위해 가장 아껴 입었던 고운 한복 위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죠.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지혜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과장되게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특별 이벤트라고요. 거짓말처럼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어색한 침묵은 곧 폭소와 박수갈채로 바뀌었죠. 하객들은 모두 그것이 잘 짜인 쇼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 아들 민준이마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지혜가 장난친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범벅이 된 케이크보다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그리고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수많은 스마트폰이 저를 향해 있었고 그 렌즈 너머로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이 지옥 같은 가족 안에서 저는 이제 완벽히 혼자라는 것을요. 그날 호텔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끈적한 크림을 뒤집어 쓴 채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아들의 부축 아닌 부축을 받으며 걷는 내내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내 영혼이 그 치욕의 자리에 박제된 것처럼 몸만 껍데기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커튼까지 굳게 닫아버렸죠.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 안의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가끔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는 듯 조심스러웠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 그들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톤을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죠. 민준 씨, 아무래도 어머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러다 큰일 나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날 생일 파티 충격으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고. 안 그래도 최근에 자꾸 물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잖아. 열쇠 찾아달라고 한 게 몇 번이야.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열쇠를 찾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늙으면 누구나 겪는 사소한 건망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증거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 등 뒤에서 저를 병자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깜짝 선물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서막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은 며칠 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어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갈증이 너무 심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징 하는 진동과 함께 화면에 알림창이 하나 떴어요. 거머리.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한글로 쓰인 거머리라는 세 글자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홀린 듯 휴대폰으로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춰야 했어요. 발신자 이름 옆에는 제 얼굴 사진이 동그랗게 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는 어머니가 아닌 거머리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제 존재가 며느리에게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같은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그 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 있냐? 근데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몰라. 민준 씨한테 계속해서 정신 이상한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 이번 기회에 아예 치매라고 몰아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려고. 진짜 그게 가능해? 요즘 노인네들 건망증 심한 거 이용해서 증상 몇 개 날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병원 의사한테 소견서 하나 받으면 돼.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 집만 우리 명의로 돌리면 끝이야.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미움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자 남편인 민준이와 함께 사는 어머니를 법과 제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말살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밤새도록 찍었어요. 찰칵,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한 조각을 붙들고 아들 민준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준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밤새 찍어둔 사진들을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설명 좀 해보렴. 제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고 떨렸어요.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는 분노하거나 아내를 추궁하는 대신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니? 내 아내가 나를 거머리라고 부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쫓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오해라고?
지혜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잘 말해 놓을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제 아들은 진실을 외면했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아내를 감싸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아들마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헌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정처 없이 밖으로 나섰어요. 익숙한 부산의 거리가 처음 보는 곳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해가 지고 광안대교에 화려한 불빛이 켜졌어요. 바다 위를 수놓은 수천 개의 불빛들은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차가운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저 화려한 도시 속에서나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구나. 저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한참을 걷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죠.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떡해요? 내가 평생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죠? 서름이 북받쳐 올라와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게 되었을 때 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꼭 유령 같았죠.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무언가였죠.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건 내 인생이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새벽의 눈이 뜨고 있었어요. 차가운 결의가 슬픔을 밀어낸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강철 같은 이성이었죠.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그날의 충격으로 방에 틀어박혀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편이 나았죠. 그들의 경계심 없는 일상이야말로 제게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회사로, 며느리는 출장으로, 그리고 하준이는 학교로. 텅 빈 아파트에 오롯이 저 혼자 남게 된 어느 날 오전을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아래에는 제 인생의 역사가 담긴 낡은 서류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물쇠를 열자 익숙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둔 사망보험금 서류,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 증서, 그리고 제 손가락이 마침내 가장 두껍고 빳빳한 서류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부산 아파트 등기권리증. 봉투를 열어 등기권리증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밝힌 제 이름 석자, 김영희, 그 아래에는 단독 소유라는 글자가 모처럼 박혀 있었죠. 그래요. 이건 온전히 내 집이었어요. 교사 월급을 푼푼히 모으고 남편과 함께 짠돌이 소리를 들어가며 악착같이 마련한 7억이라는 돈으로 지켜낸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어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앞으로의 싸움을 버텨낼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이어서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몇 번을 헤맨 끝에 마침내 제 예금 잔고를 확인했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자산을 확인하고 나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알았죠.
제게는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동네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의 눈을 피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였죠. 복지관은 제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저를 구식이라고 비웃었던 며느리가 가장 잘 다루는 그 무기를 이제는 제가 손에 쥘 차례였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준 덕분에 저는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법이나 사기당하지 않고 부동산 앱 사용하는 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죠.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어르신들과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더군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등을 토닥여주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저를 가르치던 사회복지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냐고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믿을 만한 곳의 연락처를 제 수첩에 조용히 적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엎드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부동산 앱을 켜봤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죠. 부산의 복잡하고 삭막한 아파트를 떠나 제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필터에 강원도 강릉, 단독주택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자 수많은 집들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한참을 화면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한 매물 위에서 멈췄어요. 경포호 인근, 작은 텃밭 달린 소나무 숲속 아담한 주택, 9천만 원. 사진 속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마당과 그 옆에 가꿀 수 있는 텃밭, 그리고 집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푸른 소나무 숲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 저런 곳이라면, 저런 곳이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화면 속 작은 집이 제게는 구원의 동화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마지막 준비가 남았어요. 저는 다음 날 공중전화로 달려가 수첩에 적어둔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지금 살고 있는 해운대 아파트의 시세와 매각 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받았죠. 수화기 너머의 중개사는 제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8억 원은 좋게 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모든 정보를 얻은 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해낸 모든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 앞으로 된 자산 목록,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법률 상담소 연락처, 강릉의 새집 주소와 사진, 그리고 이 아파트의 예상 매매가까지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수록 제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는 무시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미래까지 그려놓은 치밀한 계획가였죠.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고요한 반격의 날은 의외로 평범한 저녁에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제 방에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할지, 어느 순간에 어떤 증거를 내밀어야 할지. 슬픔과 분노는 이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묻어두었죠.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목표를 향한 확신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아들 내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제게 아들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어머니, 잠시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족회의 좀 해요. 그 말에 며느리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옆에 놓아두었던 그레안첩의 팸플릿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힐끗 보니 노인정신건강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제 평생의 연기력을 끌어모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 마침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다. 제 차분한 태도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떨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렸어요. 그 작은 균열이 제가 앞으로 벌일 전쟁의 첫 번째 승리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지혜였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날 생일 파티 이후로 계속 방에만 계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저희 생각에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며느리의 위선적인 연설을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중앙의 대형 TV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품속에 넣어두었던 제 스마트폰을 꺼내 TV 옆에 케이블에 연결했죠.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 기능이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을 누르자 65인치 TV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제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이 나타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번 눌렀어요. 화면 가득 며느리의 연락처 정보가 나타났죠. 제 환한 증명사진 옆에 선명하게 밝힌 이름, 거머리.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들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화면을 옆으로 밀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친구와 나누었던 지옥 같았던 대화 내용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이번 기회에 아예 치매라고 몰아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려고. 증상 몇 개 날조하고 그 집만 우리 명의로 돌리면 끝이야. 대화 내용이 한 줄 한 줄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모든 증거가 거대한 TV 화면에 전시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건강이 걱정된다는 사람이 내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고 나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더구나.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먼저 무너진 것은 지혜였어요. 그녀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라며 횡설수설하더니 이내 소파 아래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뒤이어 민준이도 아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한참 동안 그들의 울음 섞인 사죄를 듣고 있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죠. 저는 울고 있는 그들 앞에 테이블 위로 봉투를 소리나게 던졌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 이미 모든 건 끝났으니. 봉투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강릉 주택 구매 계약서.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바로 오늘 날짜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내용이었죠. 매매가는 8억 2천만 원. 저는 그들의 텅 빈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어요. 이 집은 오늘부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 너희는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하준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무릎 꿇고 있는 엄마 아빠와 얼음처럼 서 있는 저를 보고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그 작은 온기에 제 강철 같던 결심이 순간 흔들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저는 몸을 숙여 아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의 따뜻한 체온을 마지막으로 느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하준이도 엄마 아빠랑 씩씩하게 잘 커야 해. 아이를 떼어놓고 일어서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과거의 나 자신과의 완전한 단절이었고, 오롯이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향한 나의 선포였으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은 이상할이 많지 맑았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평생의 살림살이를 트럭에 싣는 동안 저는 텅 비어가는 아파트를 묵묵히 둘러보았죠. 모든 가구가 빠져나간 거실은 낯설 만큼 넓었고 벽에 남은 액자 자국만이 이곳에 우리의 시간이 존재했었음을 희미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상자를 들고 현관을 나설 때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잠시 멈춰섰어요. 저 멀리 아들 내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옆에서 하준이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아이의 그렁그렁한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너져 내린 아들 부부를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 충고를 남겼어요. 너희의 삶은 이제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삿짐 트럭에 올랐어요. 그 후 그들의 소식은 몇 달이 건너 옛 동네 이웃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제가 판 그 해운대 아파트는 8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에 팔렸고 그들은 갑자기 길 위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죠. 결국 보증금도 얼마 없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자 그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결국 해고당했고 민준이는 집안의 불화를 신경 쓰느라 중요한 승진 기회를 놓쳐버렸죠. 결국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다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통쾌함보다는 깊은 씁쓸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결국 탐욕과 이기심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죠. 시간은 흘러 제가 강릉의 작은 숲속 마을에 정착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어요. 부산에서의 삶이 까마득한 전생처럼 느껴질 만큼 이곳에서의 제 하루하루는 평화롭고 충만했죠.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작은 텃밭에 나가 밤새 이슬을 머금은 상추와 토마토를 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정성껏 키운 채소들은 혼자 먹기 아까워 담장 넘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곤 하죠. 그러면 이웃들은 답례로 갓 잡은 생선이나 직접 만든 초당 순두부를 가져다 주며 정을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노인회관에 나가 동년배 친구들과 실컷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요. 부산에서는 저를 구식이라며 무시했지만 이곳에서 제 연륜과 경험은 존중받았죠. 그리고 제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당 평상에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옛날 옛적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아이들은 저를 거머리도 어머니도 아닌 우리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죠. 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이 순수한 존중과 사랑 속에서 잊고 있던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갓 쪄낸 감자떡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평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이장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선생님 덕분에 요새 동네에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활기가 돕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을 회관 한쪽에 작은 공간을 내어드릴 테니 아이들 교육을 정식으로 작은 공부방 형태로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부산에서 구식이라고 쓸모없다고 내팽개쳐졌던 제 지식과 경험이 이곳 강릉에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귀한 자산이 되었던 거예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동해 바다의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제 마음도 저 노을처럼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 하고 길게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구구절절한 후회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다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죠. 그것은 미움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평화를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제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용서는 그들의 몫이지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제 집을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는 강릉의 푸른 소나무들이 마치 저처럼 굳건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떠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답니다.